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투자하셨다가 마음 졸이신 분들 많으시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주식이 폭락한다, 거품이 꺼진다, 이런 뉴스가 쏟아졌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 투자에서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싹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이 인공지능 이야기 들었을 때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1999년, 2000년 즈음에 인터넷 관련 주식이라면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달려들었던 때 기억나세요? 그때 코스닥 지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었죠. 주변에서 누구는 얼마 벌었다, 누구는 대박 났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넣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쪽박 찬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인터넷 주식 샀다가 반토막이 나서 몇 년을 고생하셨던 분. 그 후로 그분은 주식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너무나 아픈 기억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인공지능 투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른 건가? 아니면 또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건가?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외환위기 때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힘드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 이야기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근데 또 가만히 있자니 물가는 오르고 예금 이자는 시원찮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도 있고요. 이런 복잡한 마음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 세대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 늘어놓으면서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겪어본 일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2월 넷째 주, 그러니까 얼마 전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반도체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 주가가 쭉 내려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인공지능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얼마나 심했냐면요. UBS라는 투자은행 분석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이 표준편차 6 수준의 과매도 상태였다고 해요. 표준편차 6이 뭐냐면요. 통계적으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극단적인 매도세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팔아치웠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딱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하루 만에 주가가 다시 튀어 올랐어요. S&P 500 지수가 0.77% 올랐고 나스닥 100 지수는 1.09% 뛰었습니다. 특히 AMD라는 반도체 회사는 하루 만에 8.8%나 급등했어요. 소프트웨어 관련 상장 지수 펀드도 2% 넘게 올랐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없앨 거라는 공포가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나오면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 다 필요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기존 회사들 다 망할 거라는 두려움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어도비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 주가가 줄줄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엔트로픽이라는 인공지능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엔트로픽이 뭐하는 회사냐고요? 챗GPT 아시죠? 요즘 많이들 쓰시는 그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요. 엔트로픽은 그 챗GPT를 만든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따로 차린 회사예요. 클로드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이 회사가 뭘 발표했냐면요. 클로드 코워크라는 업데이트를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회사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과 인공지능을 연결해서 함께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엑셀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공지능이 파워포인트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돈을 못 벌게 될 거라고 걱정했던 거죠. 그런데 엔트로픽이 보여준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인공지능이 엑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엑셀을 더 잘 쓰게 도와준다는 거였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이 데이터 분석해서 발표 자료 만들어줘라고 말하면 엑셀에서 분석하고 파워포인트까지 알아서 만들어주는 식으로요. 아, 이게 대체가 아니라 협력이구나. 인공지능이 파괴자가 아니라 도움이구나. 시장에서 이런 인식의 변화가 생기니까 바로 주가가 반응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혹시 워드 프로세서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그때가 생생합니다. 그전에는 타자기로 문서를 쳤잖아요. 한글 타자기 있는 집이 드물어서 타자학원에 다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 나왔죠.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타자 치던 사람들 다 잘린다는 거였어요. 사무실에서 타자 치던 분들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요. 실제로 걱정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타자 빨리 치던 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도 제일 먼저 잘 배우셨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능력이 새로운 도구를 쓰는데도 그대로 도움이 됐거든요. 결국 문서 작성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도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존 도구 위에 새로운 기능으로 얹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휴대전화 처음 나왔을 때요. 그때 집 전화기 다들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집 전화 그대로 두고 휴대전화를 추가로 쓰셨죠. 집 전화 요금 내면서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낸 거예요. 결국 통신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요. 집에 있던 텔레비전 버리셨어요? 역시 아니죠. 텔레비전은 텔레비전대로 보면서 스마트폰 화면도 추가로 보게 됐잖아요. 미디어 소비 시간 자체가 훨씬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파이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인공지능에 돈을 쓰면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 구독 비용을 줄일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 숫자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트너라는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전 세계 기업들의 정보기술 예산이 작년보다 10.8% 넘게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조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예산은 31.7%나 폭증했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예산도 14.7% 쑥쑥 크고 있어요. 그럼 기존에 쓰던 구독형 소프트웨어 예산은 줄어들었을까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 구독은 그대로 놔둔 채로 인공지능 관련 비용을 따로 추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휴대전화 예시 들었죠? 집 전화 끊고 휴대전화 요금 내는 게 아니라 집 전화 요금 내면서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내는 것처럼요. 지금 기업들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인공지능 때문에 누가 망할까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기술이 연결될 때 누가 그 중심에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엔트로픽이 자기들의 인공지능을 어디에 가장 먼저 연결했어요?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 수많은 회사들이 매일 쓰고 있는 도구들이잖아요. 결국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모든 게 돌아가는 기반은 이런 대형 기술 회사들의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세대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예요. 빚 없이 사업하는 집이 결국 오래 간다는 거잖아요.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억나세요? 그때 빚 많이 내서 사업 확장했던 회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치솟으니까 이자 감당을 못해서 줄줄이 쓰러졌죠. 반면에 평소에 현금 쥐고 있던 회사들은 오히려 그 기회에 좋은 자산을 헐값에 사들여서 더 커졌고요. 지금 인공지능 시장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고 비싼 반도체 칩을 사야 하고
엄청난 전기를 써야 해요. 이게 다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관건이에요. 빚을 내서 하면 이자가 계속 나가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요. 결국 버티다가 쓰러지는 회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자기가 번 돈으로 투자하는 회사는 다릅니다.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여유롭게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대형 기술 회사들의 현금 상황을 보면요. 아마존,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모회사죠.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 5개 회사가 작년 한 해 동안 만들어낸 여유 현금이 2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여유 현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회사가 장사해서 번 돈에서 세금 내고 이자 내고 공장이나 장비에 투자할 돈까지 다 빼고도 남는 진짜 순수한 여유돈이에요. 이 돈이 2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건 이 회사들이 빚 안 내고 자기 돈만으로 인공지능 투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있는 그 회사가 AMD라는 반도체 회사랑 엄청나게 큰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동안 데이터 센터 장비를 공급받기로 한 건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보통 1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번 계약은 6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원전 6개가 뿜어내는 전력을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해요.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메타가 이 돈을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장사해서 번 돈으로 내는 겁니다. 메타가 올해 인공지능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만 1,50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게 빚이 아니라 자기 현금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빚으로 사업하는 회사와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회사.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뻔하잖아요. 이 계약에서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워런트라는 조건이 붙었거든요. 워런트는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메타는 장비를 사는 대가로 AMD 주식 1억 6천만 주를 단계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어요. 흥미로운 건 이 권리 중 일부는 AMD 주가가 600달러에 도달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AMD 주가가 180달러 근처니까 앞으로 3배 이상 올라야 메타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단순한 물건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잘 되어야만 나도 돈을 버는 운명 공동체로 묶였다는 뜻이에요.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이 하나의 생태계로 단단하게 엮이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가장 잘 읽고 움직이는 투자자 중에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월가에서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메타 주식을 사는데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9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자기 펀드 전체 자산의 11%가 넘는 비중입니다. 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했을까요? 에크먼이 보는 건 단순히 인공지능이 핫해서가 아닙니다. 메타 같은 회사가 가진 구조적 장점을 본 거예요. 메타의 본업이 뭐예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광고 붙여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언제 물건을 사는지, 어떤 광고에 반응하는지를 인공지능이 엄청 정확하게 예측하게 됩니다. 광고 효과가 좋아지니까 광고주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광고를 하려고 하겠죠. 메타 입장에서는 광고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운영 레버리지라고 해요. 한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말합니다. 결국 지금 수백조 원을 들여서 짓는 인공지능 인프라가 나중에 광고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에크먼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월가 큰손들의 시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어요. 2025년 연말 기준으로 그의 포트폴리오 상위 5개 종목 중 3개가 아마존 14.3%, 구글 12.5%, 메타 11.4%로 채워져 있어요. 펀드 자산의 거의 40%를 빅테크에 올인한 거예요. 물론 에크먼도 실패한 적 있어요. 2022년에는 넷플릭스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40% 넘게 떨어져서 손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예측 불가능한 기업이었다고 인정하며 전량 팔아버렸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요. 그 뼈아픈 실패를 겪은 사람이 지금 왜 다시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전처럼 막연히 구독자 수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매달 통장에 현금이 꽂힌다는 확실한 숫자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가이던스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가이던스가 뭐냐면 회사가 앞으로 이 정도 벌 것 같다고 내놓는 전망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주가라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거든요. 지금 얼마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 벌 거냐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 투자할 때 그 동네가 지금 어떤지도 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더 중요하게 보잖아요. 지하철이 들어온다, 학교가 생긴다. 이런 개발 호재가 있으면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거든요.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다고 전망하면 주가가 오르고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곳이죠. 이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주식 전체가 움직입니다. 지금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엔비디아 4분기 매출은 657억 달러, 매출 총이익률은 75.1%예요. 다음 분기는 매출 717억 달러에 이익률 75%로 예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올리면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된다는 신호가 되는 거고 가이던스를 유지하거나 낮추면 슬슬 꺾이나 하는 의심이 퍼지게 됩니다. 미국 개인투자자 협회에서 매주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사하는데요. 최근 결과를 보면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믿는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믿는 낙관적인 투자자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석 달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는 공포와 비관론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월가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비관론이 퍼졌을 때 주식시장이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모두가 겁에 질려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나면 시장에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더 떨어질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누군가 조금만 사기 시작해도 가격이 쉽게 위로 튀어오릅니다. 반대로 모두가 낙관적일 때는 어떨까요? 살 사람은 다 샀으니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오를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확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워런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비관적인데 큰 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올해 대형 펀드들 중에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선 곳의 비율이 57%에 달했대요.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비중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1.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큰 손들은 이미 현금을 다 털어서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공포에 떨면서 관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포지션을 다 잡아놓고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움직임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실적과 가이던스입니다. 회사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었고 앞으로 얼마나 벌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참고로 최근에 TSMC, 그러니까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아시아 기업 최초로 2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랑 AMD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이 회사 주가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인공지능 칩 수요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세대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짚어봐야겠죠. 투자라는 게 기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은퇴 자금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잖아요. 관세가 뭐냐면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세금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얼마 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매기려던 것에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자 정부에서 무역법 122조라는 카드를 꺼내서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15% 관세를 150일 동안 한시적으로 매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전 2018년에도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전쟁이 벌어진 적 있어요. 그때는 중국 한 나라만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관세 때문에 수입 물건 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를 수 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 위로 치솟으면 시장 전체가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램마게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램이 메모리의 일종이고 아마겟돈은 세상 끝날 때 벌어지는 대재앙이잖아요. 그만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나 메모리를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오르니까 좋겠지만 이 비싼 부품을 사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만들어 팔아야 하는 회사들은 힘들어지죠. 부품값이 너무 올라서 제품 팔아도 남는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결국 같은 대형 기술 회사 안에서도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로 돈을 버는 회사들과 기계를 찍어내야 하는 하드웨어 회사들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대형 기술 회사라도 수십조 원을 인공지능에 투자했는데 정작 인공지능으로 버는 돈이 전체 매출의 5%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인내심이 바닥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 거품 아니었어? 하는 의심이 퍼지면서 관련 주식들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진짜 비싸고 위험한 주식은 뭐냐면요. 화려한 이야기만 떠들면서 실제로 돈은 못 버는 회사들이에요. 겉보기에는 싸 보여도 실속이 없으면 결국 더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겉보기에는 가격이 높아 보여도 그 회사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오히려 싼 거예요. 부동산으로 치면요. 외진돼 있는 허름한 집이 평당 가격은 싸지만 실제로는 비싼 거예요. 팔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으니까요. 반면에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평당 가격은 높지만 계속 오르고 팔기도 쉬우니까 실제로는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표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제 가치를 봐야 해요. 겉보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펑펑 쓰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투자가 결국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고 거대한 시장을 영원히 독점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면 그 기업이야말로 불확실성이라는 장막에 가려진 진짜 싼 주식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인공지능 투자 흐름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엔트로픽은 2021년에 오픈 AI 출신들이 만든 회사라고 했죠. 이 회사 사람들이 왜 독립했냐면 인공지능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클로드는 헌법적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답변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전성만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트로픽은 인공지능 성능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매일 쓰는 도구들과 인공지능을 연결해버렸어요.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워포인트까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기업들한테 너희만의 인공지능 도구 장터를 만들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가 자기 회사에 맞는 인공지능 도구들을 모아놓은 앱스토어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인사팀용 도구, 재무팀용 도구, 기술팀용 도구. 이걸 회사가 직접 관리하면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단순한 기능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엔트로픽이 인공지능 성능 경쟁에서 기업 업무 방식 장악 경쟁으로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또 클로드 코드라는 것으로 IBM이 먹던 레거시 시장까지 노리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성공하면 엔트로픽은 단순한 인공지능 회사가 아니라
기업 업무의 운영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 상장은 언제쯤 될까요? 2월 중순에 나온 뉴스를 보면 엔트로픽이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해요. 기업 가치가 600억 달러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GIC가 주도하고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했어요. 세콰이어라는 유명한 투자 회사는 이미 오픈 AI에도 투자했는데 엔트로픽에도 또 투자했습니다. 보통 경쟁사에 동시 투자는 잘 안 하거든요. 그만큼 이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엔트로픽이 직원들한테 주식을 현금화할 기회를 주려고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내부자 주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사가 상장하거나 인수되지 않아도 직원들이 돈을 만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인재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거죠. 상장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측 시장 데이터를 보면 2026년 안에 상장할 확률이 약 67%로 나옵니다. 상반기, 그러니까 6월 30일 이전에 상장할 확률은 5%에서 7% 정도로 낮고 대부분 하반기에 상장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재미있는 건 오픈 AI보다 먼저 상장할 확률이 59%에서 72%로 나온다는 거예요. 챗GPT 만든 회사보다 먼저 증시에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를 넘을 확률은 약 48%래요. 절반 가까운 확률로 상장하자마자 900조 원짜리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바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 2023년에 엔트로픽에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약 2%를 확보했거든요. 당시 엔트로픽 기업 가치가 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600억 달러가 됐으니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겠죠. 유한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엔트로픽 지분 가치가 1억 달러에서 17억 5천만 달러로 올랐다고 분석했어요.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70배 넘게 뛴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픽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SK텔레콤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도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5.84% 뛰었습니다. 엔트로픽 상장이 구체화될수록 SK텔레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 회사 세 곳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데이터를 몰래 빼내서 학습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딥시크, 문샷 AI, 미니맥스라는 회사들인데요. 가짜 계정 2만 4천 개 이상을 만들어서 1,600만 번 넘게 질문을 던져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요. 엔트로픽은 이게 군사나 감시 시스템에 악용될 수 있다고 국가안보 우려까지 제기했어요. 이 이슈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칩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엔트로픽 대표 다리오 아모데이가 엔비디아 칩 수출 허용 방침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 맥락이에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인공지능 투자할 때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경험입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도 겪었고 닷컴 버블도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어요. 부동산이 폭등할 때도 봤고 폭락할 때도 봤죠. 환율이 요동칠 때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아요. 이 경험이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인공지능이 처음 보는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흥분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기술혁명을 직접 겪어봤잖아요. 컬러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비디오가 나왔을 때, 컴퓨터가 보급됐을 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을 때, 매번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처럼 떠들썩했지만 결국 적응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면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겁만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그 변화를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요. 회사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벌 것으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화려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숫자를 보세요. 그리고 위험 요소도 기억해 두세요. 관세 정책 변화, 부품 가격 상승,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금리가 내려가면 분산 투자를, 기대가 꺾이면 방어주로 갈아타는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의 경험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 번의 경제 위기와 기술 변화를 겪어온 우리니까 침착하게 판단하고 내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결국 월가가 인공지능 주식을 다시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이들이 무너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전 세계 실물, 경제의 뼈대를 통제하는 21세기의 거대한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파이가 넓어지는 현상은 이 거인들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이 깔아놓은 단단하고 거대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위에서 수많은 산업의 차들이 통행료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다는 건강한 신호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격 뒤에 숨겨진 구조를 읽어내는 눈을 키우세요.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가격표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구조를 읽는 눈을 키우세요. 그게 은퇴 자금 지키면서 기회도 잡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